이 영상은 삼체 0편에 해당하는 구상섬전, 삼체 본편 3부작, 그리고 삼체의 외전까지 포함하는 합본입니다. 삼체에서의 사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 오늘의 주인공인 채는 폭풍을 치는 밤에 14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채는 엄마의 흰 머리카락도 뽑고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도 들으면서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고우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평생을 그림에 열정을 쏟은 사람이었고, 첸 역시 그런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려운 공식을 풀어 생길 명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공식을 푸는 것 자체에 몰두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효율로 돈을 버는 것 자체에만 집중할 것. 그렇게 끝이 없는 목표를 향해 온전히 열정을 쏟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농구공 크기의 둥근 빛 같은 것이 벽을 통과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은 채 은은한 빛만을 발산하고 있었고, 첸의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 위에서 분류하는 구체에 손을 대는 순간 엄청난 빛이 첸의 눈을 잠시 멀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가라앉고 시력이 돌아온 첸은 자신의 부모를 붙잡았지만 어느새 완전히 다 재가 되어버린 부모는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첸의 부모는 사람을 한순간 잿가루로 만들 정도의 고열에 휩싸였지만 그들이 앉아있던 소파도 책상과 냉장고도 바로 옆에 앉아있던 첸도 어떠한 열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날의 사건 이후 첸은 자신이 평생 동안 열정을 쏟아야 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첸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그 신비로운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대기과학을 전공했지만 이후 이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물리학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기와 자기, 플라즈마 물리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 첸은 호안의 최고의 미소녀 다이린이 관심을 주는데도 무시한 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시작된 뒤 첸은 장빈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교수에게 구체로 존재하는 번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구전현상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놀랍게도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소설처럼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례는 나온 적 없지만 아직도 가설만 있을 뿐 저런 모양이 나오는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자연의 미스테리 중 하나죠. 아무튼 장빈은 첸에게 구전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최초의 목격 기록이 있는 자연현상으로 둥글게 뭉쳐진 채로 정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특이한 번개입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사람들이 잘못 본 신화적인 무언가라는 것이 학계 주류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저런 현상이 존재하기는 한다는 게 인정되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구전현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첸은 구전현상이 벽을 통과하고 열기가 느껴지진 않지만 손을 대면 순식간에 사람을 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장빈은 이 녀석 뭔가 알고 있나 싶어 되물었지만 첸은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 싫어서 그냥 상상해보았다 말했습니다. 장빈은 과학자답지 않게 진부한 사람이었고 구전현상이 존재한다 한들 낙뢰 방지 매뉴얼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극히 드문 현상이니 이걸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첸의 의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열정 없는 자세와 별개로 장빈은 교수로서는 꽤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장빈은 고아인 첸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겸 여름 프로젝트에 함께할 것을 권했습니다. 윈난성에 건설 중인 철도의 번개 방지 장비 개발에 필요한 현장 연구였죠. 첸은 돈이 궁하진 않았지만 이는 실전에서 번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첫 기회였기에 첸은 곧바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첸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장빈은 첸의 열정과는 잘 맞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첸은 구전현상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려 했지만 장빈은 국제표준에 포함되지도 않는 비효율적인 현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학원생이 아니라며 그의 프로젝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첸은 대학생이 된 지 6년이 되었고 박사 준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전현상에 열정을 쏟았지만 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은 아직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장빈은 이미 실용 분야에서는 차고 넘치는 지식을 쌓은 첸에게 무언가 더 가르쳐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첸은 가오보라는 이름의 교수에게 배우며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첸이 가오보와 연결된 이유는 그저 그의 별명이 라이트닝볼과 비슷한 파이어볼이라는 점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오보는 실제로도 불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수였기에 구전현상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집으로 돌아가려던 첸은 장빈이 구전현상에 대해 말해주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대기물리학계에서 딱 한 번 태산에서 구전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당시에 목격자가 남아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첸은 곧바로 태산의 기상연구소를 향했고 그곳에서 나이든 요리사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당시 태산의 연구실에 구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전은 첸이 기억하는 모습처럼 창문을 통과해 나타나 사람들의 머리 위를 맴돌았지만 첸의 부모와는 달리 그곳의 연구원들은 구전에 직접 손을 대진 않았고 구전은 굴뚝을 통해 나간 뒤 거대한 폭발음을 내고 사라졌습니다. 요리사는 그 당시의 연구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딱 한 사람, 하필 그날 다리에 번개에 맞아 불구가 된 대학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허프라는 이름의 청년은 평생 다리를 절개되었음에도 구전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고 평생 동안 구전에 대해 연구해 이를 밝혀내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문화대혁명 당시 후르쇼프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걸리자 장빈으로 개명했고 현재는 첸의 대학에서 실용 외에는 관심도 주지 않는 밍밍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죠. 요리사와의 대화를 마친 첸은 폭풍우 때문에 연구소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과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리닌, 국방기술대학의 박사입니다. 리닌은 번개를 이용한 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공번개가 적의 항공기를 저격하는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태산에 방문한 뒤 첸과 마찬가지로 구전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첸은 구전을 무기에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리닌과 서로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고 학교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2년간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첸을 돕던 가오보 교수는 학생에게 창의력을 이끄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실험보다는 이론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고 첸의 구전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과 시설이 필요했기에 첸의 박사 논문은 실험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 만든 수학적 모델의 완성도가 뛰어났기에 박사과정을 통과할 수는 있었지만요. 그렇게 박사가 된 첸은 장빈에게 그동안 바빠서 물어보지 못했던 장빈이 살아온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빈은 첸이 태산에서 들은 대로 구전 현상에 열정이 있었고 그의 아내 정민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이 현상을 조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터졌죠. 장빈은 그때는 장허프라는 이름이었고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니키타 흐르쇼프와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흐르쇼프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쪽 사람이었지만 마오쩌둥을 비판했기에 중국에서 인상이 나쁜 편이었죠. 거기에 부모는 하필 진짜로 소련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장빈은 갑자기 간첩이라며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개명한 뒤 정민을 찾았을 땐 정민은 한 시골 마을에서 구전을 건드렸다가 죄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구전은 정민만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정민의 옷이나 수첩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빈은 정민의 옷에 들어있던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는 완전히 불에 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아무 손상 없이 멀쩡했으며 세 번째 페이지는 또 불에 탄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손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장빈은 이게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인간 따위는 이 현상에서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며 완전히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실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구전현상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첸은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과 자세라고 생각했고 첸의 젊은 패기를 본 장빈은 정민의 공책을 물려주었습니다. 공책에는 첸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에 담은 수학적 모델뿐 아니라 그 모델이 실제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의 공책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를 이어가던 첸에게 가오부가 찾아왔습니다. 가오부는 대학 교수를 사임한 뒤 대기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소장으로 영입되었고 첸도 자신과 함께 연구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과학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첸과 가오부. 가오부는 첸이 구전에 관해 실험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이니 당분간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자금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첸은 태산에서 만난 리닌을 떠올렸습니다. 리닌의 군사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면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첸은 2년 만에 리닌을 다시 만났습니다. 리닌의 연구소에 들어선 첸은 리닌이 개발 중인 번개 무기를 관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번개 같은 속도로 사물을 타격하는 리닌의 무기는 강력해 보였지만 이 무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거리가 고작 100m 정도였다는 점, 다른 하나는 미리 타겟의 음전화를 통해 유도해야 한다는 점. 즉 타겟에 맞추기 위해 미리 접근해 장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사거리가 수류탄보다 조금 더 긴 수준이라는 뜻이니 말 그대로 애들 겁주기 이상의 가치는 없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첸이 연구 중인 구전현상은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벽을 통과하는 데다가 타겟만 깔끔히 파괴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 신무기로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최고일 겁니다.
첸은 자신이 구전으로 부모를 잃었는데 그걸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싶겠냐며 반발했지만 리니는 구전 무기의 목표는 핵무기처럼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닌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특화될 것이니 구전 무기는 오히려 생명을 덜 죽게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실 방어를 무시하는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나 쓰는 건 윤리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봐도 비효율적인 장비이기는 했죠. 그렇게 첸은 구전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리니는 파헤쳐진 비밀로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첸은 자신이 세운 실험 모델을 계산에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를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략 메인프레임 컴퓨터 한 대로도 50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요. 거기에 이론만 잘 알던 가오버 교수는 사업자가 되어서 돈을 벌려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도 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리닌이 제안한 것은 세티라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세티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대중의 컴퓨터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는 동안,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켜놓은 동안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세티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계산에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사람들의 흥미만 끌 수 있다면 최소한의 자본으로 수십만 대의 컴퓨터의 자원을 빌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면 리닌이 업로드한 프로그램 제안서는 사흘간 조회수 50회, 다운로드 4건을 기록했고 유사과학으로 지랄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악플이 2개 달렸습니다. 양심보다는 과학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리니는 그냥 세티를 해킹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컴퓨터의 정보를 빼앗아 2000대 정도만 우리 프로젝트에 좀 써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세티에게는 보안상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티가 100만 개 이상의 악성 웹사이트, 피싱 수법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해주는 킬 스위치까지 있는 서프샤크 VPN과 같은 제대로 된 유료 VPN을 사용했더라면 100개국 3200개 이상의 서버에서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유지해주기에 세계 곳곳에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세티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티는 10만 대의 컴퓨터에게서 정보를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무료 VPN을 쓰는지 아니면 VPN 자체를 안 쓰는지 리닌의 해킹에 허무하게 컴퓨터에 정보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의 광고주 서프샤크 VPN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모션 코드 불사하람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24개월 구독 시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0일 이내 환불 보장도 제공됩니다. 리닌 같은 악질 해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리닌은 세티를 털어먹었고 8일 뒤 이 계획의 성과를 알리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사는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프로젝트에 도둑질이나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패배감과 머쓱함에 곤란해하던 두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구전 프로젝트에 하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L에 관심이 있으면 러시아로 와라. BL, 그렇습니다. 보이즈 러브입니다. 볼 라이트닝, 즉 구전 현상입니다. 리닌과 첸은 댓글 하나만 보고 시베리아까지 날아갔고 그곳에서 알렉산더 지모라는 이름의 과학자와 조우했습니다. 지모가 이들을 부른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구전 현상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모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오는 생방송을 보며 열정에 차 과학자가 되었고 뭐든지 좋으니 현재로서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고 싶다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지모는 니에르노프라는 인물이 주도하는 구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니에르노프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혁명가였고 구전을 개발해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을 쓸어버릴 신무기를 만들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니에르노프와 지모를 포함한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불과 3년 만에 구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전이 만들어졌음에도 이들은 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구전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변수를 모두 기록한 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 다시 실험을 했지만 번개는 같은 변수를 5만 번 반복했음에도 둥글게 뭉쳐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혁명가 니에르노프는 이를 미국의 스파이가 사보타주를 한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마침 지모의 아버지는 소련에서는 배척하는 유전학자다 보니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상태였고 때문에 니에르노프는 지모에게 모든 누명을 덮어씌워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만 지모는 이 실험실에서 가장 유능한 학자 중 하나였기에 20년간 시베리아 실험실형을 받고 구전 실험에 이어나갔습니다. 모두에게 배신자 취급과 감시를 받아가며 생기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지모 역시 이놈의 구전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소련은 구전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역시 같은 조건 아래에서의 반복 실험에서는 구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스파이설이 거짓으로 판명나자 니에르노프는 잘리고 그 뒤에도 지몬은 계속해서 실험실에 남아 구전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구전이 나오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되고 이들은 다른 일이나 하러 갔겠지만 구전은 이들을 조롱하듯 30년간 27번이나 모습을 드러냈고 과학자들은 그때마다 구전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모의 아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했고 실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지모의 아들은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어 아버지의 실험을 돕다가 갑자기 벽을 통과해 나타난 구전에 맞아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지모는 구전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프로젝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모는 인간의 목숨은 하나뿐이니 다른 일을 찾으라 권하는 한편 30년을 바쳐 목숨을 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지모의 조언을 들은 첸은 완전히 마음이 꺾인 채 리닌과 귀국했습니다. 리닌은 아직 포기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도전해달라 부탁했지만 첸은 리닌의 부탁을 뿌리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첸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주식도 하면서 14살 이후 처음으로 긴장을 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첸은 연구실의 한 대학 졸업생과 썸을 타게 되었고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해 강아지도 키우고 가정도 사는 삶은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다만 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리닌과 함께 있던 장신첸 해군 대령이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간만에 바다로 나간 첸은 그곳에서 리닌의 박사과정 시절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리닌은 과학자로서의 열정은 가득했지만 윤리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리닌은 지뢰가 적의 침략을 막는 무기라 생각했기에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을 무시한 채 액체 지뢰를 만들어 이를 상관에게 추천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뢰가 폐기된 채 끝났다면 철없는 박사의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얼마 뒤 볼리비아와 칠레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이상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리닌의 액체 지뢰를 사용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리닌이 지뢰를 팔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말 안 해도 다 알만한 문제였죠. 대령은 리닌이 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실험에 합류해 그녀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대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대를 지켜보던 첸은 문득 구전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리닌의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밤바다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둡기에 등대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등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등대 자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죠. 첸은 소련의 연구팀이 구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발견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즉, 인간이 관측하지 못하는 미지의 둥근 물질이 허공에 이미 존재하고 번개에 맞았을 때만 그 번개를 흡수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완벽히 동일한 번개를 계속 떨어뜨려도 구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당연했습니다. 구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그 물질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다음 시도 때는 그 자리에 물질이 없었을 뿐이니까요. 이 가설대로면 구전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제된 공간에서의 실험이 아닌 최대한 넓은 지역에 그물을 치듯 번개를 뿌리는 것입니다. 리닌의 아버지가 무려 별이 3이나 있는 높으신 분이었기에 프로젝트를 위한 군인과 항공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구전을 연구하는 스트레스로 백혈병에 걸려 교수직을 은퇴한 장빈도 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돌아가 다시 열정을 불태우려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서 하늘에 최대한 넓게 전기를 뿌리는 기묘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한 달째 되는 날 이들은 마침내 처음으로 의도한 상태에서 구전을 마주쳤습니다. 이 미지의 물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도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꼴로 구전을 발견해냈고 첸은 그래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 리닌은 그 물질을 무기화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첸의 아버지가 의심 없이 구전을 만졌듯 구전은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치직되고 허공에 떠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파괴력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죠. 때문에 리닌과 군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구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겼고 그러다 헬기 하나가 갑자기 움직이는 구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첸의 부모나 장빈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인간만을 태우고 주변 사물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헬기만을 완벽히 태워버리고 그 안에 조종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추자연적인 결과에 연구팀들은 완전히 압도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모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후보군 중 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딩이라는 이름의 학자였습니다. 철학과 물리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수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왔던
현재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인재였죠. 딩이는 약간 요런 느낌의 괴짜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물이었고 첸과 리니는 직접 딩이를 찾아가 스카우트했습니다. 딩이는 구전현상을 연구한다는 말에 자신을 놀리려고 고용된 사람인가 의심했지만 첸이 보여준 자료를 본 뒤에는 흥미를 느끼고 곧바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딩이는 연구소에 합류하자마자 며칠간 밤을 새가며 구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개선했고 마침내 구전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구전은 자기장을 통해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 구전이 나타나면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구전이 꺼지는 순간 자기장 덫을 단 장대로 찔러 포획한다는 계획입니다. 헬기가 구전 한 방에 망가져버린 꼴을 본 군인들은 장대가 닿을 거리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딩이의 주장에 크게 반발했지만 리닌의 아버지는 3스타고 까라면 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끝에 군인들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농구공 크기의 구전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전은 기본적으로는 투명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빛을 굴절시키기에 집중하면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는 물질로 전기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해함을 넘어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통과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딩이는 이것이 일종의 전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로 인류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태를 바꿀 때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종의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전자, 줄여서 굉전자 정도 되겠죠. 사실 왜 굉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거시전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3차 한글판에서 그렇게 말하니 따라가겠습니다. 농구공 크기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거대한 굉양성자, 굉중성자, 이를 넘어 굉원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굉전자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굉원자가 존재한다 한들 그걸 어떻게 감지하고 발견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자에 비하면 원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니 굉원자나 그 굉원자를 바탕으로 한 세상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쟤는 거시적인 세상과 문명의 가능성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은 이 작은 세상에서 무기부터 만들 시간입니다. 첸이 세운 가설로 딩이가 굉전자의 존재를 파악했으니 이제 리닌이 이를 안전하게 포획할 방법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리닌은 굉전자가 미세하게 남아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광학 장치로도 이를 검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민감한 대기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굉전자를 찾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굉전자에 대해 많은 것을 파헤쳤습니다. 우선 활성화된 굉전자에 닿은 사물은 한순간 파동 형태가 된 뒤 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즉, 굉전자 공격에 당한 사람만 죽고 옷이나 주변 사물이 멀쩡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타겟만 이 세계로 데려가서 죽이고 돌려보내는 식의 원리였기에 주변에 여파가 남지 않은 것이죠. 또한 굉전자의 종류에 따라 공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굉전자는 활성화 시 유기물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어떤 굉전자는 무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 어떤 굉전자는 생물의 뼈나 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굉전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딩이는 조금 더 기묘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구전 무기는 일반적인 경우 명중률 100%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타겟에 조준한 뒤 모든 관측 장비를 끄고 눈을 감은 뒤 발사하면 구전 무기는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전자고 전자는 양자 효과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공기 중에 남기는 흔적이나 모래가 진동하는 등의 약한 관찰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카메라나 사람의 시선과 같은 강한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전 무기는 양자 효과에 따라 위치가 무작위로 튀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무기로 타겟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카메라든 사람의 눈이든 이것을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했죠. 하지만 사흘 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째서인지 관측을 중단한 뒤에도 계속해서 구전 무기가 100%의 명중률을 보이게 된 것이죠. 첸은 딩이가 놀라는 모습을 볼 생각이 즐거웠지만 딩이는 자신의 이론이 틀렸을 리 없으니 우리가 놓친 외부의 관찰자가 있을 것이라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내 그 외부의 관찰자가 누군지는 찾지 못했지만요. 관찰자는 찾지 못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리니는 적들의 방어를 관통하고 반도체 침반을 제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구전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실전에 사용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기 실험을 마치고 얼마 뒤 리닌의 팀은 갑작스러운 출동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가장 큰 원자로 앞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기술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모인 애들은 처음에는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자연주의자들 집단이었지만 현재는 온 세상이 기술을 없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광신도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 거점을 둔 채 과학자들을 암살하거나 과학시설을 파괴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위장한 간부가 초등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원자로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터지면 체르노빌보다 10배 넓은 방사능지대가 생길 판이었으니 정부에서는 원하는 게 뭔지 말이나 좀 해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문명의 말살이었기에 그런 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외벽이 너무 단단하기에 어지간한 무기로는 이들을 공격할 수 없었고,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원자로를 폭발시킬 수 있으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진입했다가는 폭탄을 더 빨리 터뜨리면 그만이니 꽤나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벽을 통과해 타겟만 처리하는 구전 무기를 사용한다면 원자로에 손상 없이 테러리스트만 처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전은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CCTV로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확인한다 해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구전을 흩뿌려 보고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구전은 원자로와 인간은 구분할 수 있지만 테러리스트와 아이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전으로 테러리스트를 처치한다는 것은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확실하게 죽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쟤는 그동안 잊고 있던 무기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상기하고 반대했지만, 실험 중인 무기까지 현장에 나갔다는 건 이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렇게 구전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첸과 리니는 제가 되어버린 테러리스트와 아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니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했지만, 대테러팀 사령관은 자신이 무기 사용을 최종 승인했으니 자신이 덮었어야 한다며 테러를 막았지만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첸은 구전 무기 개발팀을 사퇴했습니다. 딩이는 아이들이 붙잡혀 발전소에 들어간 순간 죽는 것은 결정된 것이며, 우리는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라도 살린 것이라며 첸을 설득했지만, 첸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첸은 아직도 구전에 맞아 죽은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구전으로 만든 무기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첸은 딩이와 리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서 하차했고, 이것이 첸과 리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허비했고, 앞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무기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술과 악몽에 취해 뒤척이던 첸은 가방에 들어있던 자신의 노트북이 갑자기 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노트북은 반도체 칩을 태우는 구전무기 테스트를 하던 중 실수로 램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바람에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컴퓨터가 지옥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공포에 질린 첸은 곧바로 딩이에게 전화했고, 마침 같은 도시에 있던 딩이는 곧바로 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겁에 질린 첸 대신 딩이가 컴퓨터를 분리하고 나자 램이 있던 자리에 잿가루가 흩날렸다가 사라졌고, 컴퓨터는 다시 오류에 걸렸습니다. 구전 무기로 인해 소각된 램은 일반적인 번개에 맞은 것처럼 타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발사된 구전 무기는 명중과 실패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명중 여부가 결정되듯, 관측되지 않은 램은 파괴와 비파괴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파괴 여부가 결정되는 기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전 무기로 죽은 인간들 역시 실제로는 죽는 게 아니라 양자 상태로 존재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첸은 그게 사실이라면 구전에 당한 부모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불신했지만, 양자 상태의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는 딩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쪽 세상의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는 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애초에 그들이 이쪽 세상을 인식할 수는 있는지도 모든 게 미스터리였죠. 일단은 딩이의 이론을 받아들인 첸은 리닌에 대해 물었습니다. 딩이와 리닌은 첸이 사라진 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첸 때문은 아니고 딩이가 리닌 방에 몰카를 설치해서요. 딩이는 이미 양자 유령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 에덴의 테러리스트들이 죽기 전에 리닌의 얼굴을 보았기에 혹시나 그녀에게 복수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유령에 대한 이론은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기에 일단 리닌의 방 전체를 관측해 유령이 나타날 수가 없도록 한 것인데, 하필 이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키는 바람에 딩이는 졸지에 몰카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딩이와 헤어지고 방황을 마친 첸은 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기만 할 수 있는 기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첸은 대기과학을 전공했고, 리닌이 만든 광학기가 대기교란을 감지하는 데 탁월하니 이걸로 토네이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첸은 1년간 연구한 끝에 기상학계 노벨상이라는 국제기상기구상의 후보까지 올랐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개개인의 소중한 일상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첸 역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군인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첸은 구전무기를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불려왔다 생각했지만 첸을 기다리던 것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의 해군 항모 전단이 적군의 토네이도에 맞아 몰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구전을 연구하며 친분을 쌓았던 군인들 대부분이 사망했고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해상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죠. 군대에서는 이 기술이 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파악해냈고 이 토네이도가 육군까지 쓸어버리지는 못하도록 방어 기술을 연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첸은 절대로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 기술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조국을 조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토네이도를 막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보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연구에만 집중하기를 몇 달,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첸이 총괄하는 연구소의 모든 컴퓨터 칩이 일순간에 재가되어 증발했습니다. 구전 무기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른 연구원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패닉에 빠졌고 첸 역시 구전 무기까지 뺏겼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첸의 연구소는 한순간에 촛불로 밤을 밝히며 살아야 하는 농경시대에 가까운 공간이 되었고 중국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던 첸은 오랜만에 찾아온 딩이와 재회했습니다. 딩이는 그동안 자신과 리닌이 겪은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과 적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소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해석하지 말라는 작가의 염원을 담아 적국이 어딘지 그리고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는 묘사되지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리닌의 프로젝트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의 탱크나 2차 세계대전의 핵처럼 이 구전무기가 이번 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혁신적인 물건이 되리라 확신했지만 구전무기가 사용된 날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최고사령부에서는 구전무기의 가치를 그리 높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리닌의 아버지 역시 전쟁은 한두 개의 신무기로 결정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토네이도 무기로 해군이 괴멸당하면서 구전의 가치가 다시 부상했고 처음으로 구전이 쓰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닌은 구전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구전은 방어를 무시하는 대신 속도가 느리고 계속 관측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고 때문에 이들은 작은 어선에 구전 무기를 숨겨 적의 함대에 접근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적의 어뢰를 맞으면 어선이나 잠수함이나 죽는 건 똑같으니 최대한 경계를 받지 않는 방법을 구상한 것이었죠. 그리고 구전에 맞는 순간 적의 첨단 무기는 모두 무력화될 테니 도주하는 것도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리닌의 계획은 완벽했고 어선에 숨은 군인들은 적의 함대에 접근해 구전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전은 적함을 코앞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딩이가 자기장으로 구전을 포획했듯 구전 무기 역시 자기장으로 궤도를 틀어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리닌도 딩이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쟤네가 구전 무기를 대체 어떻게 알고 자기장 방어막을 미리 깔아뒀느냐는 것이죠. 딩이는 몇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우선 과거 구전을 연구하던 당시 존재했던 미지의 관측자가 적국의 스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처음 구전을 연구하던 당시 바다에서 넓게 번개를 뿌려 구전을 모으던 때 누군가가 이를 보고 구전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구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 무기화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구전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까지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 이를 막을 대책 정도는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국이 어떻게 미리 방어책을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방어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수부대들은 한순간에 무기도 없는 어선에서 적함대의 폭격을 맞아 쓸려나갔고 그렇게 구전 무기는 허무하게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딩이는 구전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위대한 업적이며 무기의 실패는 그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무기 개발자인 리닌은 자신의 무기가 무의미하게 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작전을 짜던 군인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리닌은 조금 더 위험한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딩이의 가설대로면 구전에 맞은 인간들은 양자 유령 상태가 됩니다. 리닌은 구전으로 자신을 쏴버린 뒤 양자 유령이 되어 적의 함대를 공격하겠다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건 현실성이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양자 유령은 그저 확률 구름에 불과하기에 어디서 나타날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장빈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잠깐의 방황을 겪었지만 그 뒤에 죽기 전까지 구전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준 장빈이었기에 이들은 장빈의 유언에 따라 구전으로 화장하는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하지? 장빈의 무덤 앞에서 딩이는 리닌에게 함께 괭전자를 연구하며 물리학을 발전시키자 제안했습니다. 리닌은 군인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자조하던 중
장빈의 묘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펜으로 글을 쓰듯 묘비에는 몇 가지 공식이 떠올랐다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딩이는 글씨의 필체가 장빈의 아내인 정민과 흡사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양자 유령 상태의 정민이 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괭 원자의 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괭 원자는 찾는 방식은 괭전자에 비해 까다로웠지만 방법만 알고 나면 양자 현상에 따라 위치가 무작위로 튀는 괭전자에 비해 찾기 쉬웠습니다. 이들은 계산을 통해 지구에 존재하는 괭원자의 핵을 찾아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딩이는 이 물질을 순수한 학문용으로 쓰기를 바랐지만 무기 개발자인 리니는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괭 원자를 이용한 핵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딩이는 그러려고 원자핵을 찾은 게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지금 중국은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리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시간이 흘러 괭원자를 활용한 핵융합 기술이 진척을 보였고 이들은 고비 사막에서 첫 번째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괭원자 핵융합은 일반적인 핵무기에 비해 특별히 더 강하진 않지만 높은 선택성을 가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가령 20메가톤짜리 핵무기가 50km 범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면 머리카락만 노리는 괭원자 핵무기는 같은 힘으로 사람들의 머리카락만 파괴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대머리로 만들고도 남는 화력을 보여주겠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구전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방어도 불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 물론 피하를 가리지 않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에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리닌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피하 구분이 아닌 소설 초반에 나온 액체 지뢰였습니다. 시연의 날 찾아온 리닌의 스승이자 군인인 두율른 장군은 이제야 리닌이 액체 지뢰를 볼리비아와 칠레에 팔았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리닌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연구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리닌은 마지막까지 무기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못했고 일부 뜻에 동조한 이들과 함께 군인들을 제압한 뒤 무단으로 괭원자 핵융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에 아주 잠시 열기를 느낄 수 없는 두 번째 태양이 떠올라 가까이 있던 리닌을 분해했고 1000km 반경에 반도체 칩이 제거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게 첸의 연구소가 당한 갑작스러운 습격의 정체였습니다. 리닌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군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체포하려 들자 양자 유령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구전 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딩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첸은 얼마 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해군이 괴멸당한 뒤로 의미 없는 교착 상태만 반복되다가 패배했어야 했지만 리닌이 일으킨 괭원자 핵융합이 적국에게 관측되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괭원자를 이용한 공격은 강력한 선택성이 특징인 만큼 중국은 전쟁에서 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핵융합을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 온 지구를 농경시대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핵과 다르게 사람을 죽이지 않기에 윤리적인 허들 또한 엄청나게 낮고 문명 자체를 없애버리기에 보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 적국은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괭원자를 수집할 수만 있다면 어떤 나라든 개발이 가능하니 전 세계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신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 첸은 기쁨에 아무나 껴안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 아무나는 사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다이린이었고 이 우연이 인연이 되어 몇 달 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첸과 다이린은 아들을 낳았고 딩이 역시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한 댄서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리던 중 미국에서 과학자가 찾아왔습니다. 노튼 파커라는 인물은 세티 프로젝트로 외계 문명을 찾던 사람들 중 하나로 자신의 프로그램에 침투해 도둑질하던 놈들이 뭐하는 놈들인지 조사하다가 구전현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구전현상은 산업 민간 응용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세티 프로젝트 역시 구전현상을 외계인을 찾는 데 응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커는 친히 구전무기를 실험하던 중 그 누구도 무기를 관측하지 않았음에도 양자효과가 발동되지 않은 순간이 있었음에 집중했습니다. 리닌의 연구팀들은 그 당시 적국의 간첩이 구전무기를 훔쳐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파커 역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구전을 실험했음에도 양자효과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전이 민간 산업에 풀렸으니 세티의 실험에 간첩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건 설득력이 없었죠. 파커는 이것이 외계 문명의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즉, 지구의 기술력을 초월한 강력한 존재가 비밀스럽게 지구를 관측하고 있기에 양자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 이게 꽤나 현실성이 있다고 느낀 첸은 은근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지금 주어진 현실을 소중히 사는 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첸은 리닌을 생각하며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댕이가 결혼 선물로 보낸 빈 꽃병에 푸른 장미가 나타났다가 첸이 눈을 뜨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꽃이 리닌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한 첸은 빈 꽃병을 계속 방에 전시했습니다. 꽃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은 극히 낮으니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그 푸른 장미를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첸은 장미를 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 장미가 다시 관측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희망처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계에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딱 하나 사소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태양이 셋이라는 것이었죠. 태양이 하나뿐인 지구는 하나의 태양 주위를 돌기만 하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 삼체 행성은 세 개의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낮과 밤의 주기를 이해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수백 년 동안 밤이 오기도 했고 어떨 때는 단 몇 분 만에 날이 바뀌기도 했으며 태양이 가까이에 뜨면 중력이 역전되어 모든 문명이 태양으로 빨려들어갔고 태양이 세 개가 뜨면 지면이 녹아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세상에서도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고 삼체 행성계에는 삼체인이라는 독특한 생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으로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행성이 생존에 부적합한 상황일 때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행성의 기온이 괜찮아지면 돌아오는 특수한 능력으로 이 환경에 적응했고 뇌파를 직접 주고받아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신체와 생각을 연결해 인간 컴퓨터가 되어 문명을 이뤄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녀가 짝을 맺으면 서로의 몸을 결합한 뒤 기억 일부를 간직한 자식들이 분열되는 식으로 번식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문명이 멸망하더라도 살아남은 일부가 문명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삼체인들은 세상의 낮과 밤의 원리를 파악해 안전한 삶을 갖기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며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체 역학이라 불리는 문제는 1887년에 지구의 앙리 푸엔카르가 일반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문제였고 삼체인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전한 이들은 과거 삼체 행성계에 12개의 행성이 있었고 이들이 새 태양의 불규칙적인 움직임에 휘말려 태양 속으로 추락해 소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체 행성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아서였을 뿐이고 앞으로 150만에서 200만 년 사이에 삼체 행성계 역시 똑같이 태양에 빠질 운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안 그래도 낮과 밤의 주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겠다. 삼체인들은 이 지옥같은 행성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기로 하고 이들이 살기 적합한 행성을 찾아 우주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에는 예원제라는 이름의 기구한 삶을 산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원제는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에 휘말렸고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는 미국인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문제로 몰려 예원제의 눈앞에서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예저타이로 고발한 것은 예원제의 어머니인 샤오린이었습니다. 샤오린은 예저타이와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지만 예저타이와 달리 학문보다는 가정에 충실한 인물이었고 샤오린은 셋이 죽거나 하나가 죽거나의 양자택일에서 남편을 고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원제의 역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난 뒤 반동분자의 자식으로 몰린 예원제는 소련과의 국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을 하던 중 바이무린이라는 이름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바이무린은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풍요로웠던 자원이 망가지는 모습을 슬퍼했고 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원제는 바이무린이 쓴 편지에 깊게 공감했고 과도한 전기톱 사용으로 손이 굳어버린 바이무린을 대신해 깔끔하게 편지를 옮겨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원제는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바이무린의 편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이었고 군인들의 모습에 겁을 먹은 바이무린은 자신은 편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예원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고 편지는 예원제의 필체였기에 예원제는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은 채 바로 끌려갔죠. 반동분자의 자식이 또다시 반동짓하다 들킨 것이 되어버린 예원제는 온갖 고초를 겪다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등의 나라가 우주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들보다 먼저 외계인과 교신을 해 외계인의 도움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 맞서야 한다는 골 때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중국에 남은 몇 안되는 천체 물리학 전문가인 예원제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홍황 기지는 예원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선진적인 곳이었고 서구의 연구자료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척하며 평소 읽고 싶었던 천체 물리학 잡지를 읽는 시간을 보내던 예원제는
태양에 초광력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지구에 그 어떤 장치보다 수억 배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었지만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을 상징하는 태양에 전파를 쏜다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원제는 이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몰래 태양에 전파를 쏴 우주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예원제는 전파 신호를 받았습니다. 전파 등급은 A가 5개. 예원제가 살면서 받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전파가 C였고 A 등급이 하나면 문명이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그리고 A가 5개면 그 신호가 중국어로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의 내용은 예원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대답하지 마라.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너희가 대답하면 우리가 너희 행성의 위치를 알고 침공할 것이다. 삼체 세계는 지구와 달리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야 히틀러 때문에 전체주의가 대표적인 존망한 사상이었지만 삼체 세계에는 어차피 모든 개체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이 서로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에, 그리고 언제 세상이 망할지 모르는 극단적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개인의 인격보다는 조금이라도 빠른 단결로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문명과 자연 환경을 보게 된 이 감청원은 삼체 세계의 소모품이 자신의 모습의 현타를 느끼고 지구에 이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원제는 이 감청원이 보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예원제는 감청원이 보낸 정보를 통해 이들이 삼체 행성계에 속해 있으며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원제는 자신이 지구에서 겪은 고난 탓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믿었고, 이 정도로 강력한 문명이라면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문명적이고 도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원제는 삼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직후 예원제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삼체 세계를 지구로 부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체 세계는 뇌파로 소통하기에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때문에 감청원은 배신을 하자마자 황제에게 들킨 상태였습니다. 지구를 향하는 함대를 이끌고 갈 준비를 하던 삼체 황제는 예원제에게 지구에 관한 정보를 받았고 곧 아주 무시무시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는 삼체 행성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으로의 천국 같은 행성이었지만 그 천국 같음이 문제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문명이 리셋되는 삼체 행성은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원자력으로, 원자력에서 정보화 시대로 한 단계씩 발전할 때마다 정직하게 수십만 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리셋되는 일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지구는 매 순간마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왔고 원자력에서 정보화 시대까지는 고작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삼체 함대는 광속의 1% 속도로 움직이기에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400년 사이에 인간들이 삼체인들보다 문명을 더 발전시킨다면 삼체 함대는 400년간 개고생한 끝에 아무것도 못하고 몰살당하고 인간들은 예방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삼체 행성까지 쓸어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삼체인들은 인간의 과학 발전을 막기 위해 2차원의 평면에 회로를 새긴 뒤 3차원으로 접는 방식으로 양성자 크기의 작은 슈퍼컴퓨터 지자를 건설했습니다. 지자는 질량이 거의 없기에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한 발 앞서 지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과학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선보여 과학잔치에 불신을 줄 뿐 아니라 입자가 속해의 충돌에 사보타주를 가해 인간이 현재 과학에서 더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얽힘으로 연결된 나머지 반쪽을 삼체함대에 두는 것으로 지구와 삼체함대가 빛보다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혹시 모를 변수를 일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갤럭시 S20에서 21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전서구가 전화기가 되는 아예 다른 차원의 혁신은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원제는 환경운동가인 에번스와 함께 지구에서 비밀스럽게 친삼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카운트다운이 눈앞에 나타나 혼란에 빠지거나 지금껏 알았던 물리학적인 지식이 모두 쓰레기가 되는 것에 충격에 빠져 자살했고 그 중에는 예원제의 딸인 양둥도 있었습니다. 양둥은 자신의 어머니가 지구를 배신했음을, 그리고 이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선발대 문명들의 존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스창 형사는 나노섬유를 연구하는 왕미아오와 함께 예원제를 체포하고 에번스를 처치해 삼체인들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체인들의 개념에는 기만과 거짓말이 없기에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TMI에 가까운 양의 정보를 보냈고 인간들은 이를 통해 삼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삼체인들은 양자만큼 작고 빛처럼 빠른 지자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알고 통제할 수 있었고 인간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400년 뒤 삼체인들의 함대가 지구를 침공하더라도 지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체인들은 딱 하나, 인간들의 출산만 금지한 채 인간들이 알아서 늙어 죽기까지의 삶을 보장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삼체인들의 이 선언은 인간들의 결집을 방해하는 데 큰 역할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자식을 낳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아들이나 손자가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삼체인들의 침공은 진짜로 알 바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400년 뒤까지 내 후손이 살아있다 한들 그 후손은 비자발적 비혼주의자 정도로 살다 평안하게 죽게 될 테니 굳이 지금 내 인생을 바쳐가며 삼체인과 싸울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리고 어차피 모든 인간들이 결집해 삼체에 맞선다 해도 이기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양자 슈퍼컴퓨터가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초 물리학 역시 지자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언자는 그동안 삼체와 직접 소통하는 에반스에게 속아 이들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고, 에반스가 죽으면서 삼체의 진실을 깨닫게 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체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딸 양둥의 친구인 러지. 천문학을 전공했다가 사회학으로 갈아탄 교수입니다. 예언자는 러지에게 우주사회학이라는 개념을 연구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주사회학은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우주의 문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첫째,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둘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러지를 비롯한 전 세계인이 삼체인들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와 400년 뒤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지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긴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자식도 생각이 없었던 러지는 더더욱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러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썸녀와 이별하던 러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썸녀가 눈앞에서 직사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딱히 러지 탓은 아닌 사고였지만,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향한 러지는 갑자기 스창 형사에게 붙들려 개인 비행기까지 타고 유엔 회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유엔에서는 삼체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한 작전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지자의 존재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지만 지자가 감시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죠. 거기에 삼체인들은 평생 생각을 온전히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기에 기만을 이용한 심리전은 그 어떤 인간보다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유엔에서는 면벽자라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면벽자는 오로지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워 삼체에 맞설 계획을 짜는 이들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문서화되는 순간 지자가 이를 알아챌 것이니 이들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명령만 하고, 유엔은 그 명령이 실현 가능하다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유엔이 선발한 4명의 면벽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퇴임한 국방부 장관 프레드릭 타일러,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이공계 대통령 마누엘 레이디아즈, 세 번째는 뇌 연구를 통해 2가지 노벨상 후보에 오른 전임 EU 집행위원장 빌 하인즈, 그리고 마지막은 대학 교수 러지였습니다. 러지는 쟁쟁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며 면벽자 자리를 반납하려 했지만, 면벽자는 정해진 이상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면벽자가 면벽자 자리를 포기한다고? 그것이 면벽자의 계획이로군.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자. 삼체를 잇따르는 비밀 조직 ETO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러지가 면벽자를 관두고 나가자마자 저격을 시도했고, 스창이 입혔던 방탄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러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권력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지는 오랫동안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자신이 꿈꾼 가장 완벽한 여인과 살고 싶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어딘지도 모를 아름다운 호수가 비친 자연에서 장인이라는 여자와 행복하게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ETO 역시 지자를 통해 면벽자들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되었고, 면벽자를 깨부술 파벽자를 선출해 이들의 전략을 파괴했습니다. 파벽자는 지자를 통해 면벽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 뒤 면벽자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 밝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벽당한 면벽자는 프레드릭 타일러로, 파벽자는 타일러가 자신과 맞서던 테러단체의 수장까지 찾아가며 군인들의 희생정신에 집착하는 것을 주목했고, 굉원자 핵융합을 이용해 군인들을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양자 유령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삼체 함대에 맞서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벽자는 곧장 타일러를 찾아가 이 진실을 들려주었고, 양자 군대를 만들어봐야 삼체는 이길 수 없기에 막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타일러의 계획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타일러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론상으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전략을 위해 군대를 희생시키는 계획은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이 진짜 면벽자의 계획인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런 식의 찌라시를 뿌리는 것이 면벽자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유였죠. 타일러는 저게 모두 진실이고 자신이 패배했다 했지만, 패배했다고 말하는 전략이로군.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화이팅! 이라고 말하는 유엔의 모습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일러는 그 시간 동안 어느새 장인과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던 러지를 찾아갔고 러지에게 자신이 패배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그곳에서 자살했습니다. 타일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양재 유령군대 역시 면벽자의 구라핑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가 타일러가 세운 계획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일러의 비인간적인 계획과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면벽자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남은 두 면벽자인 레이디아즈와 하인즈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지가 움직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그저 러지가 놀고 먹는 것이 진짜로 면벽 프로젝트일 것이라 순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저항에는 러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러지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준비된 인물이기도 했죠. 저항에는 아들과 함께 400년 뒤 3차 함대가 침공하는 날 깨어날 수 있는 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러지는 장인을 쫓아 400년간 동면하겠다 했지만 그러면 뭐 자고 일어나서 같이 죽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인 세이는 러지에게 그가 면벽자가 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삼체가 직접적으로 러지를 지목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 지시했습니다. 사실 썸녀를 죽인 교통사고도 러지를 노린 공격이었죠. 굳이 사고로 위장에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기에 행운이 러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이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러지의 특별한 점이 러지 본인의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받은 것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 말에 러지는 처음 우주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만든 예원제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예원제와 삼체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한 가지 가설이 떠오른 러지는 지구에서 50광년이 떨어진 다른 행성의 좌표를 구한 뒤 이를 우주 전체에 뿌려달라 지시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저주의 주문을 뿌린 러지는 이티오가 살포한 유전자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였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깊은 동면에 빠졌습니다. 이후 레이디아즈와 하인즈는 8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고 발전한 기술로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즈는 뇌파 조작을 이용해 패배주의에 빠진 군인들이 승리를 향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는 멘탈 스탬프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자신감 있게 삼체와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아즈는 실험을 위해 수성에 100만 개의 핵을 설치해야 한다며 땡깡을 부리다 파벽자를 만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레이디아즈는 이공계 출신임에도 미국의 견제로 핵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때문에 삼체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유엔의 예산을 한개까지 써가며 핵폭탄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벽자 유엔은 그게 레이디아즈의 단순한 꼬장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꼬장인 척하는 레이디아즈의 계획이었습니다. 레이디아즈는 수성에 100만 개의 핵폭탄을 설치한 뒤 수성을 태양에 빠뜨리려 했고 그로 인한 대기층이 금성과 지구까지 영향을 줘 태양에 끌려가게 하고 최종적으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태양에 빠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구는 삼체 세계보다 더한 지옥이 될 테니 삼체인들에게 우리를 점령하러 오면 죽어버린다 협박하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레이디아즈조차 예상하지 못한 점은 레이디아즈는 실제로 거친 꼬장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레이디아즈는 핵에 미친 척하는 냉철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핵에 미친 사람이었고 지구상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도 수성을 빠뜨릴 만큼 강력한 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타일러 때 한번 면벽자가 패배한 적이 있었기에 레이디아즈의 계획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을 때는 유엔 역시 진지하게 레이디아스를 추궁했고 레이디아즈는 자신이 죽으면 뉴욕시가 폭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블러핑을 쳐 베네수엘라로 돌아간 뒤 분노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면으로부터 185년이 지나고 러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185년 뒤의 미래는 러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굉장했습니다. 러지가 동면에 빠지고 10수년이 지난 뒤 세상은 삼체에 맞서기 위해 개발을 무리하다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83억의 인간이 35억까지 줄어들었고 그 뒤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삼체와 싸워야 하나 하는 회의론이 올라왔습니다. 인간들은 빠르게 문명을 복구해 나간 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발전했고 삶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삼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망가져 있는 동안 이티오 역시 자연스럽게 망했고 인간은 삼체가 막았다고 생각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연구기관과 같이 기존의 인간들이 가진 물리학적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삼체를 상대로 전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 더 이상 면벽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동면에 딱 깨어나 하인즈와 러지는 유엔으로 들어가 공식적으로 면벽자 칭호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벽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티오는 사라졌지만 하인즈와 같이 동면했던 그의 아내가 마지막 파벽자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인즈는 멘탈 스탬프를 통해 군인들의 전투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삼체인들을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던 패배주의자였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우주 곳곳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믿었고 멘탈 스탬프의 설정을 바꿔 삼체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멘탈 스탬프가 처음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유엔은 인간의 사상을 강제로 통제하는 기기 장치에 거부감을 느꼈고 때문에 멘탈 스탬프를 소수의 희망자들에게만 가동시키도록 규정했다는 것 때문에 인간들은 멘탈 스탬프의 영향에도 끝내 삼체인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즈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멘탈 스탬프를 이용해 자신이 옳다 세뇌시켰기 때문일 뿐 하인즈 본인도 왜 자신이 옳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은 하인즈의 트롤링에 기겁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인류는 하인즈에게 별다른 처벌을 가하진 않았고 원치도 않은 막대한 권력과 책임을 얻었다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185년간 동면하고 일어났더니 권력과 책임이 사라져버린 러지는 그렇게 일반인으로 돌아가 하인즈와 함께 지구의 승리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꺼림칙한 점은 남아있었습니다. 러지는 동네 카페에서까지도 무한동력을 이용한 보온컵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삼체가 막아놓은 기술 혁신의 벽을 부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무한동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고도로 발달한 무선 충전 장치를 이용해 원격에서 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단조수를 극한까지 발전시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롭고 가벼운 검을 완성했고 그 검을 들고 평범한 돌격소총에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주에는 장베이아이라는 이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장베이아이는 러지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삼체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국제우주군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정치사상 공작 간부 출신이었던 장베이아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우주군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상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곧 우주군의 핵심 인물이 되어 동면 후 삼체와 전면전을 앞둔 이 시점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은 장베이아이의 연기였습니다. 장베이아이는 인간은 삼체를 절대 이길 수 없고 때문에 우주 밖으로 도망쳐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빌 하인즈와 비슷한 지독한 패배주의자였습니다. 장베이아이는 발전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도 인간은 삼체를 이길 수 없다 생각했고 함선을 손에 넣자마자 지도부를 장악한 뒤 튀어버렸습니다. 장베이아이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우주군은 4개의 함대를 보내 장베이아이를 추격하도록 했고 그 무렵 삼체 함선과 지구의 첫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거대한 함대가 아닌 3.5m 정도에 불과한 물방울 모양의 작은 탐측선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물방울이 삼체가 보낸 일종의 평화사절단이라 생각하고 안심했지만 탐측선에 포획한 우주군은 물방울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방울은 자신의 포획한 집게나 학자들의 망치질에도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1000만배까지 확대했음에도 분자구조를 파악할 수 없게 완벽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존재만 알 뿐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강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공격선이었습니다. 물방울은 인간들이 충분히 힘의 격차를 느끼고 나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물리법칙을 무시한 채 인간함대를 쓸어버렸습니다. 2000대의 우주함선 중 30분 뒤에도 살아남은 것은 간신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2대뿐이었습니다. 삼체에게는 이런 물방울이 9대가 더 있었고 그것들은 전투용도 아닌 탐사용이었습니다. 장베이아이와 그를 추격하는 4대의 함대 역시 우주군이 30분 만에 괴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이긴 싸움을 도망치는 겁쟁이였던 장베이아이는 순식간에 5대의 함선이나마 구원한 영웅이 되었고 추격자는 추종자가 되어 장베이아이와 함께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달할 가장 가까운 행성까지 가기에는 연료와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초저주파 폭탄을 이용하면 기계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함대 내부의 인간들만 깔끔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뒤 함대를 약탈하면 다음 터전까지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비인간적인 살인이지만 과연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류의 멸종을 막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존엄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5함선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상대 함대에 있는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약탈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그렇다면 인류의 존엄성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런 약탈자를 우리가 선빵쳐서 죽이고 살아남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장베이아이는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다른 함선들 역시 이미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둔 뒤였습니다. 장베이아이의 함선을 포함한 세 함선은 그렇게 파괴되어 식량과 자원이 되었고 살아남은 2함선은 다시 우주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한편 지구에서 물방울의 압도적인 차력쇼를 보고 있던 러지는 장베이아이와 5탐선의 전투를 보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저주의 주문을 떠올렸습니다. 185년 전 러지는 50광년 떨어진 한 행성계의 좌표를 온 우주에 뿌렸습니다. 그 행성이 아직 남아있나 확인하던 러지는 그것이 50년 전에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어떤 물질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체도 지구도 아닌 지구에서는 감도 잡을 수 없는 없던 압도적인 문명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지의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우주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문명을 공격하는 존재를 악, 공격하지 않는 존재를 선이라고 정의한 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사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발달한 문명이었고, 그러던 중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한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명을 어떻게 대해야 옳을까요? 우리는 이들과 교류를 하는 선한 문명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을 파괴하는 악한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교류를 했을 때 이들 역시 우리와 교류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를 파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문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뿐이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파괴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지구라면, 때문에 미국과 소말리아쯤 되는 전략 차이가 난다면 미국이 소말리아의 공격을 두려워해 교류를 포기하고 선제 공격을 하는 일 따위는 없겠지만 우주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에서 인간은 최근 300년 동안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300년은 우주나 지구의 역사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순간이고 어쩌면 이게 우주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엄청나게 넓기에 탐색전 한 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50광년 거리면 삼체처럼 광속의 1%를 찍고 돌아오기만 해도 만년이 걸리고 1만 년이면 현대 인류 문명과 석기시대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대 문명이 여전히 우리보다 약할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지, 발견하고도 우리처럼 공격하지 않는 선한 문명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소말리아를 보고 에이 족밥이네 라는 불신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말리아가 와칸다가 되어서 미국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발전 속도가 불균형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 전달이 느린 우주에서는 상대 문명을 발견하자마자 파괴하는 것 외에는 모든 선택지가 오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체 역시 자기네 행성이 살만했다면 예언제의 신호를 받은 날 바로 지구를 우주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필 교신을 받은 것이 이민을 준비하던 삼체였던 것은 불행이 아닌 엄청난 행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삼체가 러지를 죽이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는 아직 우주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고 이를 연구하던 유일한 인간은 예언제의 영향을 받은 러지뿐이었습니다. 러지는 자신이 죽으면 우주에 지구와 삼체의 위치가 전달되도록 장치한 뒤 삼체에게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자살해버린다 협박했습니다. 러지는 삼체뿐 아니라 지구의 위치까지 퍼뜨릴 생각이었고 레이디아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의 전략이었습니다. 면벽자 시절 놀고 먹으면서 삼체인들에게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놈 판정을 받은 러지의 협박에 삼체인들은 지구 침략을 포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는 일시적인 평화시대에 들어갔고 삼체와 지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괴하지 않는 우주 역사에 흔치 않은 교류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참 거슬러서 삼체가 갓 지구를 습격한다 선언했을 무렵 윈텐밍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윈텐밍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손에 넣었지만 폐암 말기로 어차피 죽어가고 있기에 돈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죠. 윈텐밍은 자신의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던 중 삼체와의 전쟁 자금을 위해 별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학 시절에 짝사랑했던 청친에게 익명으로 별을 선물한 뒤 안락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을 꽂고 죽을 준비를 하던 윈텐밍 앞에 청신이 찾아왔습니다. 윈텐밍이 기대하던 내용은 아니었지만요. 청신은 삼체의 정찰을 목표로 한 PIA 기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PIA의 수장 웨이드는 삼체와 전쟁을 하려면 삼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광속의 1% 정도의 속도로 삼체 함대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4광년 떨어진 거리고 삼체도 광속의 1%로 이곳에 오고 있으니 작전이 성공한다면 대략 200년 정도 뒤에 삼체를 만나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에 인간은 광속의 0.01%가 우주선이 낼 수 있는 한계였기에 그 속도를 100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청신은 핵폭탄 1004개를 우주에 미리 띄워둔 뒤 우주선이 정해진 타이밍에 터지는 핵폭탄을 타고 가속해 날아간다는 터무니없지만 유일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자가 이들의 모든 회의를 지켜보고 있기에 어떤 미친 짓으로 삼체 함대에 접근한들 삼체는 200년 전에 미리 전략을 듣고 대비할 수 있었고 지구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방식을 쓰더라도 500g보다 무거운 물질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웨이드는 고민 끝에 사람의 뇌만을 우주로 보낸 뒤 삼체가 죽기를 바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죽여 뇌로 옮기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에 PIA는 유엔과 협약해 세계 곳곳에 안락사를 허용시키도록 했고, 청신은 그런 안락사 희망자들 중 적당히 똑똑해서 삼체가 흥미를 가질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결국 삼체는 PIA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니 알면서도 참기 힘들 만큼 매력적인 미끼를 던져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 동창인 윈텐밍이 안락사를 신청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이곳에 끌어들인 것이죠. 윈텐밍은 고민 끝에 청신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뇌를 적출할 후보는 총 5명이 있었고, 윈텐밍은 그들 중 가장 학력이 낮았지만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후보들 중 가장 인류를 향한 충성심이 낮았습니다. 삼체가 인간보다 나은 존재라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인류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 윈텐밍의 뇌라면 삼체에게 꽤나 탐나는 자원일 것입니다. 청신은 윈텐밍의 뇌를 적출한 뒤에야 그가 자신에게 별을 선물한 익명의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웨이드는 청신의 미래로 보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윈텐밍과 청신의 관계를 생각하면 청신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었죠. 하지만 청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윈텐밍의 뇌를 담은 우주선은 예상치 못한 계산착오로 삼체 함대가 아닌 전혀 뜬금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청신은 윈텐밍을 만나지도 못할 거면 그냥 이 시대에 살다 죽겠다고 개겼지만, 웨이드는 프로젝트를 이어가야 한다며 청신을 동면시켜 미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64년이 흘렀습니다. 청신이 눈을 떴을 때는 프로젝트고 뭐고 러지가 삼체와의 전쟁을 끝내고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청신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생 AA 때문이었습니다. AA는 박사 논문을 쓰던 중 새로운 별 관측 방법을 발견했고, 청신이 선물받은 별 DX3906을 이 방식으로 관측하던 중 그 별에 사람이 살만한 지구형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과 태양계 함대는 이 별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곳을 개척하고 싶어 했지만 법적으로 청신이 별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녀를 깨워서 별을 구매하려 든 것이죠. 윈텐밍이 선물한 별은 판매할 수 없지만 행성의 개척권을 팔아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버린 청신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나타난 웨이드에게 총을 맞고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웨이드는 PIA 운영을 위해 동맹의 깨어남을 반복해 이 시대에 돌아왔고, 검자비가 되기 위해 경쟁자를 제거한다며 영문도 모르는 청신에게 총질하다가 팔 하나를 잃고 제압당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발달한 현대의학은 그 정도 부상을 금방 치료할 수 있었고, 청신은 병실에서 삼체와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러지의 공갈 이후 삼체는 인류와의 전쟁을 포기했고 인간과 적극적인 문화와 기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체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던 인류는 지저의 물리학 사보타주가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을 재개했고, 반대로 삼체는 인간의 문화와 예술을 흡수해 이제는 인간조차도 이 예술이 인간의 것인지 삼체의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 속에서 당연히 심각한 갈등도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갈래의 인간들이 인류를 구원한 러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주의자 측은 러지가 고작 테스트를 위해 50광년 거리의 행성계를 파괴했다며 그가 세계 멸망의 죄를 저질렀다 주장했고, 극단주의자 측은 전범이나 다름없는 삼체인들을 전부 잡아들여 죽이지 못하는 것에 분해하며 러지가 좌표를 이용해 삼체인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멍청한지 가리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도 두부처럼 뚫고 다닐 수 있기에 삼체 행성만 파괴한다면 삼체는 그냥 지구로 가 인간들을 멸종시키고 거기서 살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러지의 좌표는 지구와 삼체 양쪽 달을 죽이도록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삼체를 향한 분노를 견디지 못한 극단주의자들은 중력파 발사대를 무단 점거해 하마터면 지구와 삼체 세계 양측을 동시에 죽일 뻔했고, 삼체는 솔직히 이러면 우리 둘 다 죽는 건데 발사대에 수를 추리는 게 맞지 않냐 항의했습니다. 때문에 중력파 발사대의 숫자가 23대에서 4대로 축소되었고, 이 정도면 지구의 감지 범위 밖에 있는 물방울이 단 10분 안에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지는 검자비가 되어 아내와도 이별한 채 54년간 벽만 바라보며 두 세상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상호확장 파괴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지는 101살이 되었고 슬슬 다음 검자비를 뽑을 때였죠. 병실에 있던 청신에게 6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청신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로 검자비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째서인지 남성성이 갈수록 줄어서 남자도 여자처럼 보이게 된 시대였고, 때문에 과거에서 온 이 6 남자들은 이 시대 기준으로도 꽤나 어색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청신이 속해 있던 PIA가 동면 동안 해는 업적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검자비 후보로 PIA 출신인 청신이나 웨이드를, 그 중에서는 여자인 청신에게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 후보들은 나이가 어리고 예쁘기만 한 청신이 검자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고, 이게 디즈니 작품이었다면 걸즈 캔 도 애니띵 어쩌고 하면서 검자비가 된 청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었겠지만 이건 중국 소설이었습니다.
청신은 검자비가 되기로 결심하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 끝에 검자비로 당선되었습니다. 삼체와 인간의 교류를 이루어진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보며 청신은 자신이 두 나라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삼체의 환경이었습니다. 삼체는 여전히 삼체 역학으로 인한 지옥가드 같은 행성에서 살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하지 않으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신이 검자비가 되고 러지가 평화주의자들에게 세계 멸망의 죄로 고소당해 재판정에 가던 날 물방울이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여전히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있던 지자는 처음부터 러지가 늙고 다음 후보가 올라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평화로운 삼체인의 모습을 보여 문화와 기술을 교류해 이들에게 삼체가 무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때문에 인간들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감정을 가진 존재라면 맹정신에 누릴 수 없는 장치를 웨이드와 같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가 아닌 청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검자비가 되고 10분 안에 지구와 삼체를 함께 파괴하거나 지구만 파괴하기에 양자태계를 강요받은 청신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렇게 인간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는 삼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르지만 그래봐야 미군과 벌레 정도의 격차에서 미군과 오랑우탄 정도의 격차로 좁혀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든 삼체인이 인간의 문화에 매료된 건 역시 진실이었다는 점. 지자는 이번 침공에서는 인간들을 멸종시키지 않고 호주와 오세아니아 인근에서 평범하게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단 호주에 모인 41억 명이 5천만 명만 남을 때까지 알아서 서로를 잡아먹고 인구수를 줄인다면요. 청신에게 검자비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던 6 남자들은 최후의 저항군이 되어 삼체군을 피해 도망다녔지만 이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발전했듯 삼체도 인간의 영향을 받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함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번 세대 안에 모두 박멸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된 청신은 극심한 충격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2부에서 서로를 죽이고 우주로 날아가던 2개의 함선 청동시대5와 블루스페이스5는 러지가 삼체를 협박해 전쟁을 끝낸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지구는 이들이 병력을 보존해 지구의 운명을 지킨 영웅이라며 상을 받으러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굴하죠? 청동시대5는 돌아가자마자 반인류대로 전부 처벌받았고 우주에서 긴가민가 하던 블루스페이스5는 사태를 파악하고 죽어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물방울과의 교전에서 살아남았던 그래비티5가 블루스페이스5를 추격했고 물방울이 그래비티5를 돕기 위해 참전하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삼체와 인간의 공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물방울이 그냥 블루스페이스5를 박아버리면 쉽게 끝날 문제였지만 불과 수년 전에 물방울에게 일방적인 학살을 당했던 인간은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두 함대는 수십 년 동안 지루한 추격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비티5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함대에 블루스페이스5의 선원이 모습을 보이거나 갑자기 선실 일부에 구멍이 뚫렸다가 돌아오는 등 시각적인 혼란이야 오랜 우주 생활로 인한 환각으로 넘길 수 있었지만 미소운석체가 함선을 통과해 우주선 내부를 공격하는 등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러지는 청신에게 검자비 자리를 물려주었고 삼체는 곧바로 지구를 공격하면서 그래비티5 주위를 두던 물방울에게 그래비티5와 블루스페이스5를 공격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블루스페이스5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물방울들을 파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이군 소련과 추엔 함장 그리고 수많은 블루스페이스5의 선원들이 그래비티5로 넘어왔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처음 지구를 습격했을 때처럼 그래비티5의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이었지만 사실 블루스페이스5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우연히 4차원의 공간에 발을 디밀었습니다. 2차원의 가장 강력한 존재도 3차원의 존재가 연필로 쿡 찌르면 급소를 파괴할 수 있듯이 3차원에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물방울도 4차원에서 건드리면 이보다 더 약할 수 없는 물질이 되었던 것이죠. 신비로운 4차원을 탐사하기 전에 일단 이들은 물방울이 두 함대를 공격한 이유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래비티5에는 중력파 교신 장치가 있기에 이걸 이용하면 삼체의 위치 좌표를 우주 전체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5는 물방울의 습격을 토대로 지구에서 검자비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체의 좌표를 우주에 뿌려버린 뒤 다시 탐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좌표가 우주에 뿌려져 버린 이상 지구의 멸망도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인간으로 세상에 인간을 남기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한편 지구는 갑자기 삼체의 물방울과 군대들이 일제히 도주하는 것을 보고 그래비티5가 삼체의 좌표를 전송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낙관적인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러지가 떠올린 암흑의 숲 이론 자체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50광년밖에 파괴된 행성은 그저 우연히 파괴되었을지도 모르고 삼체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피해망상에 빠진 채 특별한 근거가 없는 암흑의 숲 이론을 믿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청신은 동면을 통해 눈을 회복한 뒤 AA와 함께 세계 최대의 우주건설 기업 헤일로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암흑의 숲 이론을 믿지 않는 쪽의 근거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진정 암흑의 숲이었고 그래비티오가 우주에 좌표를 보내고 7년 뒤 삼체의 태양이 폭발해 삼체 행성을 빨아들였습니다. 삼체와 지구는 사광형이 떨어져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신호가 보내지고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문명의 멸망이었습니다. 삼체의 멸망이 지구에 알려지고 3일 뒤 지자가 러지와 청신을 초대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지금부터 서로 죽이라고 강요하던 지자는 삼체가 멸망하자 언제 적이었냐는 듯 두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삼체가 멸망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오가 퍼뜨린 좌표는 삼체 행성계의 것뿐이지만 수십 년간 두 행성이 교류하면서 남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안에 지구 역시 위치를 들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삼체가 지구를 침공하지 않고 다른 살길을 찾으러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삼체도 벌레에 불과하고 삼체를 벌레로 부는 문명을 벌레로 만드는 문명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자는 인간 역시 절대로 당한 공격을 견딜 수 없으니 1000분의 1이라도 살려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러지가 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암흑의 숲 이론대로면 상대 문명이 위험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이니 우리 문명이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안전보장 성명을 하면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지자는 잠깐의 고민 끝에 러지의 발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 성명을 낼 수 있을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대안전보장 성명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죠. 온 우주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 우주에 우리의 위치를 알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강력한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죽겠죠. 어떤 이들은 기술력을 제한하거나 지능 감퇴 약물을 사용해 인간을 원시인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이미 러지가 50광년 밖에서 폭격을 유발했듯 문명이 있을 것 같기만 하면 문단무용으로 쓸어버리는 이들이 그곳 사람들이 약물을 쓰거나 기술력을 제한했는지 따위를 신경 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던 그래비티오는 순식간에 두 세계를 멸망시킨 악마가 되었고 청신은 지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고수한 성스러운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뻔했음에도 청신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자살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신이 살아있어봐야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청신은 이제야말로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청신이 죽기 직전 지자가 마지막으로 청신과 러지를 찾았습니다. 지자는 삼체의 기준으로도 상당한 기술력의 양자 컴퓨터이니 이제 지구를 떠나면서 회수할 때가 되었죠. 지자는 청신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 헤어졌던 청신에게 별을 선물한 남자 윈텐밍이 살아서 삼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윈텐밍이 삼체와 있었던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삼체도 진짜 그 뇌가 탐나서 경로를 이탈한 것을 추격해 잡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삼체는 청신에게 마지막으로 윈텐밍과 1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 삼체의 정보를 물어서는 안되고 혹시라도 들어서는 안 될 정보를 들으면 곧바로 청신이 탄 우주선을 터뜨리겠다는 조건이었죠. 물론 어차피 자살하려다가 시간을 낸 청신은 지자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었고 죽기 전까지 최대한 삼체의 정보를 뽑아낼 생각으로 윈텐민과의 대화에 응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자는 말 그대로 멸망 전의 마지막 침묵을 위해서만 둘의 대화를 허락했고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수준의 일상 대화마저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윈텐밍은 둘의 어린 시절의 추억 정도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윈텐밍과 청신은 서로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지어내서 들려주었고 윈텐밍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동화책 시리즈를 만들어 삼체에서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윈텐밍과 청신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둘은 대화 몇 번 해본 게 전부였는데요. 윈텐밍은 삼체에 처음 정착했을 때부터 언젠가 청신을 만났을 때 삼체의 정보를 들려주리라 계획했고 삼체의 기술적인 비밀을 숨긴 동화를 삼체 문화에 퍼뜨려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윈텐밍의 작가로서의 재능은 삼체 세계에서는 꽤 먹혔는지 삼체인들은 윈텐밍이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보다 오랫동안 통화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청신과 인간들은 곧바로 동화 해석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두 가지 해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곡률 추진 방식을 이용한 광속 우주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를 낮춰 빛이 태양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태양계를 아예 인공적인 블랙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곡률 추진 방식은 실제로 삼체가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이 분야를 연구하면 광속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지만 곡률 추진 우주선은 만들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어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곡률을 변화시키는 흔적이 우주에 남아
온 우주에 우리 문명이 광속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꼴이 됩니다. 태양계를 아예 블랙홀로 만드는 방법은 지자가 동의했던 최고의 안전보장 성명법으로 블랙홀 내부의 그 어떤 존재도 밖으로 탈출할 수 없으니 온 우주가 지구의 안전함을 믿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뒤에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영원히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고, 무엇보다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를 초속 30만 킬로미터에서 초속 16.7km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현대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그거 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것과 별개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생존법을 연구했습니다. 유엔은 3차가 멸망한 것은 주위에 다른 행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목성 뒤에 우주기지를 세우면 태양의 폭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청신과 AA는 유엔을 도와 목성의 우주기지 실험을 돕는 한편 광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광속 우주선은 발각 위험 때문에 여전히 불법이었지만 인간이 우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웨이드가 청신에 찾아왔습니다. 먼 과거에는 윈텐밍의 뇌를 우주로 보내고 그 뒤에는 검자비가 되기 위해 청신을 죽일 뻔했던 웨이드는 이번에는 청신에게 청신의 기업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웨이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추진력이 있었고, 때문에 공률 추진 우주선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해낼 깡이 있었습니다. 검자비가 되기 위해 청신에게 총부터 갈길 수 있는 웨이드에게는 있지만 검자비 일을 실패해 전쟁에서 패배한 청신에게는 없는 재능이었죠. 청신은 웨이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웨이드는 청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동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신은 웨이드의 요구에 따라 동면에 들기 전 마지막 조건을 걸었습니다.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웨이드의 연구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날이 온다면 청신을 깨워서 최종 결정권을 넘겨줄 것. 그렇게 청신은 다시 62년간의 긴 잠에 빠졌습니다. 깨어난 청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웨이드는 공률 추진 연구를 성공했고 앞으로 50년이면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공률 추진이 아직까지 불법이고 정부가 군대까지 보내 웨이드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 웨이드는 연구를 성공하기 위해 도시에 연쇄적인 테러를 일으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청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깨운 것이죠. 청신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웨이드에게 포기하고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남자 웨이드는 진짜로 테러를 포기한 뒤 모든 테러 음모가 까발려져 처형당했습니다. 청신의 것이었던 헤일로는 망해버리고 더 이상 청신이 할 수 있는 것 역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신과 AA는 남은 돈으로 다시 긴 동맹에 들어가고 다음은 다른 문명이 인류를 공격할 때 깨워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56년이 흘렀습니다. 인간들은 오만했습니다. 우주에서 자신들이 언젠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블랙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인간은 우주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에 광속으로 소수의 인원이나마 탈출시키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인간들은 목성 뒤에 기지를 완성했고 태양이 파괴된 뒤에도 견딜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목성 뒤에 숨어서 태양의 폭발을 견딘다는 발상은 고작 지구도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발상이었습니다. 지구를 발견한 한 우주 문명의 말단 청소부 역시 이번 청소 대상 문명이 태양을 파괴하는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다른 장비로 태양계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떨어뜨려 태양계 전체를 두께가 없는 평면으로 눌러버리는 것. 지구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고 상상할 수 있다 한들 방어할 수 있는 형식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부터 차근차근 2차원의 평면이 되어갔고 멸망의 순간 청신과 AA가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청신이 처음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그를 압박했던 검자비 후보 중 하나이자 그들 중 가장 젊었기에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차오빈이 두 사람을 깨웠고 태양계가 2차원에 빠져들어 멸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차오빈은 절망한 청신과 AA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해주었습니다. 먼 옛날 면벽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던 유엔 사무총장 세이는 죽기 전 명왕성에 지구의 유물과 역사를 모은 박물관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멸망하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서 우주 연방은 마지막으로 인류의 유물이라도 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우주를 다루다 여기를 지나친 문명이 우연히 태양계의 문명에 관심을 가져줄지도 모르고 우연히 2차원의 공간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모든 생명은 바이러스 하나까지 완전히 사멸한 뒤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지구의 문화만큼은 우주에 남길 수 있겠죠. 청신은 어차피 다 멸망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다 멸망하는 마당에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명왕성으로 가 박물관을 관리하던 러지아 제외했습니다. 유물들이 명왕성과 결합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우주 저편으로 날리는 작업을 하던 중 러지는 청신에게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웨이드가 죽은 뒤에도 헤일로에서는 비밀스럽게 공률 추진 방식을 연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윈텐밍이 알려준 두 가지 생존법, 즉 곡률 추진 방식과 인공 블랙홀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곡률 추진 방식은 우주의 곡률을 펴 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번 광속으로 이동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공간에 항적이 남게 됩니다. 인류는 이것을 본 외계 문명이 지구의 위치를 찾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 항적이 바로 빛이 느려져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즉, 곡률 추진 우주선을 대규모로 만든 뒤 태양계 전체를 빙빙 돌아 빛의 속도를 극도로 낮추면 인간의 기술로 불가능했던 저광속 인공 블랙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청신이 웨이드가 자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인류가 더 늦기 전에 곡률 추진 우주선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인류는 우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야심가들은 곡률 추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고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이들은 인공 블랙홀이 된 태양계에서 사는 최선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들도 두려움에 눈이 멀어 곡률 추진 우주선을 금지한 책임이 있지만 그 목숨에 막타를 친 것은 청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지구상에 단 한 대 남은 곡률 추진 우주선이 명왕성에 있다는 것. 200살이 넘은 러지는 이제 더 이상 삶의 미련이 없었고 청신과 AA만을 우주선에 태운 채 태양계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AA는 그렇게 살아남은 최후의 인류 2명이 하필 여자 둘이라 번식을 못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절망했지만 사실 아직 우주에 인간이 조금 남아있긴 했습니다. 우주선은 먼 옛날 윈텐밍이 청신에게 선물해 주었고 AA가 생존 가능한 행성의 존재를 발견했던 287광년 바깥의 별로 향했습니다. 287년 뒤 AA는 마침내 자신의 박사학위를 따게 만들어준 별에 착륙했고 청신은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윈텐밍이 아닌 블루스페이스호의 선원 관이판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에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었지만 윈텐밍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이판은 두 사람에게 자신이 본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차 함대는 우주를 떠돌던 중 다른 우주 문명과 만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양쪽 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블루스페이스호가 발견한 것은 그 잔해뿐이었기에 그 뒤에 3차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덮친 2차원 공격은 사실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한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는 광속이 무한에 가까운 10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차원의 존재들이 암흑의 숲 상태에서 서로를 공격했고 그러던 중 10차원의 공간을 9차원으로 붕괴시키는 기술로 상대 문명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격을 건들 수 있는 존재는 이미 9차원인 존재뿐이었기에 이들은 스스로를 9차원으로 격화시켜 다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전쟁은 한없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빛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지금의 3차원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이 우주도 2차원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주 역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령 복원자라 불리는 특이한 집단은 우주의 차원이 한없이 낮아져 0차원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10차원으로 리셋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주 곳곳의 광속을 0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이판이나 청신이 알고 있는 물리학적 상식으로는 0차원이 10차원으로 리셋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광속을 쉽게 늦출 수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상식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냥 종교의식이거나요. AA는 혼자 자신이 발견했던 행성을 관찰하고 청신과 관이판은 우주를 떠돌며 그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을 나누던 중 AA가 윈텐밍을 발견했습니다. 윈텐밍과 3차 함대 역시 윈텐밍을 통해 이곳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청신을 만나러 이곳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신은 윈텐밍을 만나기 위해 행성으로 돌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확장된 복원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빛이 초속 10km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은 바깥 세상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흘렀고 청신이 12일 뒤에 행성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바깥은 1890만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행성계에는 더 이상 인간이나 삼체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긴 문명이 100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멸망했다 하더라도 800만 년이면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한순간의 엇가로 윈텐밍과 이번에는 1800만 년 늦어버린 청신은 행성에 남은 두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던 중 윈텐밍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윈텐밍은 언젠가 청신이 돌아왔을 때 우주가 빅크런치 상태가 되어 멸망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때문에 부피 1세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소우주를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빅크런치가 끝난 뒤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소우주를 관리하던 AI는 하필 그 지자였습니다. 지자는 오랜만에 만난 청신에게 반가워했고 소우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약 10년 뒤에 빅크런치가 일어날 것이니 그때까지 이 만들어진 소우주 안에서 살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에서 삶을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청신과 관이파는 윈텐밍이 남긴 소우주에서 최후의 인간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소우주에 들어가고 수년 뒤
온 우주에서 수백만 종류의 언어로 신호가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면 우주가 수축하는 빅크런치와 다시 팽창하는 빅뱅이 반복되는 것이 우주의 순환이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명이 소우주를 만들어 빅크런치를 피해 숨으려 하는 바람에 우주의 질량이 한없이 떨어져 빅크런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양심적인 문명이 스스로의 위치가 노출되어 멸망할 것을 감수한 채 온 우주의 언어로 소우주를 가져간 질량을 돌려달라는 회귀운동 성명서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자는 청신이 소우주에서 지내던 수년 동안 대우주는 100억 년이 넘게 흘렀기에 바깥이 생존이 가능할지조차 파악할 수 없으며 차라리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다른 양심적인 문명들이 질량을 반납해 빅크런치가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고 아니면 여기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신은 검자비가 되었을 때 웨이드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인류를 구원하려 했을 때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신은 망설임 없이 소우주의 모든 질량을 대우주에 반납하고 지자, 관이판과 함께 대우주로 나갔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이번에야말로 우주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인류의 마지막 인간이 멸종하는 순간이 될까요? 삼체라 불리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 함대를 보내고 이들이 400년 뒤에 지구에 도달할 것을 알게 된 웨이드는 삼체에 맞서기 위해 삼체에 스파이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체 함대가 사광년 거리에서 광속의 1%의 속도로 오고 있으니 지구 역시 광속의 1%로 스파이를 보낸다면 200년 뒤에 만나서 향후 200년간 지구에 삼체인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지자라 불리는 양자 슈퍼컴퓨터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기에 웨이드는 삼체인이 함정인 것을 알고도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유혹적인 선물을 담기로 했습니다. 바로 똑똑한 인간의 뇌를 냉동에 보낸 뒤 삼체인들이 그 인간의 뇌를 가지고 실험하는 동안 그 인간의 뇌도 어떻게 알아서 잘 삼체의 정보를 지구로 보낸다는 계획이었죠. 말로만 들어도 가능할 리 없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였지만 이들의 모든 계획을 200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지자가 있는 한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니면 삼체가 받아줄 이유도 없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웨이드와 유엔은 안락사 희망자들 중 적절히 똑똑한 이들을 찾아 탐색하기 시작했고 마침 폐암으로 죽어가 안락사를 신청했던 윈텐밍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렵 유엔은 삼체와의 전쟁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우주의 별을 판매한다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윈텐밍은 죽기 전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자신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청신에게 별을 선물한 뒤 안락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웨이드와 일하고 있던 청신은 이러한 사정은 모른 채 윈텐밍에게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 부탁했고 윈텐밍은 청신을 위해서 자신의 뇌를 삼체에게 보내는 프로젝트에 동의했습니다. 청신이 자신에게 별을 선물한 이가 윈텐밍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윈텐밍의 뇌는 통 속에 담겨 우주로 쏘아질 준비가 되었을 때였죠. 그렇게 윈텐밍의 뇌는 삼체 함대를 향해 우주로 쏘아보내졌습니다. 한편 삼체인들은 열심히 함대를 이끌고 지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체는 서로의 기억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소통하기에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거짓말과 기만과 같이 진실을 숨긴다는 개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기만과 거짓말을 패배할 가능성은 그리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벌레의 속임수에 당해 멸망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기만과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는 꽤나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삼체는 우주가 암흑의 숲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흑의 숲 상태란 우주가 지나치게 넓고 발전 속도가 불균형하기에 상대 문명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멸망시키는 것만이 정답이고 때문에 모든 문명이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외적으로 삼체인들은 자신의 행성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었기에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침략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지구와 삼체 사이에 있었던 짧은 통신이 다른 문명에게 포착된다면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인간들은 진실을 숨기는 능력이 삼체보다 뛰어나니 인간들의 기만술을 배워둔다면 꽤나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기만이 불가능한 삼체인이 기만을 이해한다는 것은 3차원 공간에 사는 인간이 4차원을 이해한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3차 학자조차도 빨간 모자 속 늑대 수준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였죠. 때문에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가능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삼체인들은 탐측선을 보내 인간들이 보낸 윈텐밍의 뇌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구 근처를 탐색하던 탐측선을 인간들이 평화사절단으로 오해하고 납치했다가 윤두당에서 한 차례 쓸려나가는 일이 2부 후반부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아무튼 삼체인들은 무사히 윈텐밍의 뇌를 회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구에서는 러지가 윤두당하는 지구 연합군을 보고 암흑의 숲 이론을 떠올리면서 삼체인들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러지는 검자비가 되어서 지구와 삼체 양쪽의 위치를 우주에 전송하는 장치를 손에 쥐었고, 삼체가 조금이라도 지구를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 바로 공멸해버릴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삼체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이대로라면 언제 인간이 삼체를 따라잡아 역으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삼체는 종을 멸종시키려던 전범이었으니 힘만 든다면 당장이라도 삼체를 멸망시키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겠죠. 때문에 이제 삼체인들은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윈텐밍의 뇌를 연구해 거짓말과 기만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십수년의 분석 끝에 삼체는 우월한 기술력으로 윈텐밍의 뇌를 어느 정도 분석해냈고,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옛날의 삼체는 속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백했다가 필터링 없는 경매를 당하고 싸움질을 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정중하게 서로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삼체에게 더 큰 해악을 남겼습니다. 삼체인들은 서로의 기억을 온전히 복사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 문화와는 경제관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령 이들은 외상이 그리 특이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얼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돈을 떼먹지 않으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삼체 사회에 녹아들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믿었던 삼체 사회에서는 빈털터리가 부자인 척 값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도망치는 등 옛날의 삼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고,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인지는 행성 전체가 알게 되었죠. 세상에 거짓말을 잘하면 돈을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놀라운 능력이야. 이후 삼체는 윈텐밍의 뇌를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아예 윈텐밍 자체를 살려내 협조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체는 윈텐밍에게 인간을 멸망시키게 도와준다면 연구를 위해 살려둘 수백만 정도의 인간들을 왕으로 군림해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 완벽한 권력을 누리게 해줄 것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할 때까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윈텐밍은 일단 오케이 한 뒤 삼체가 방심하자마자 바로 뛰어내려 자살했지만, 사실 이들은 윈텐밍을 살려두지 않은 상태로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연구실을 윈텐밍의 뇌에 구현시켜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삼체와 윈텐밍의 끈질긴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윈텐밍은 삼체가 고문하면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일단 굴복한 뒤 고문이 멈추고 숨 좀 돌리면 바로 자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차전의 승자는 윈텐밍이었습니다. 윈텐밍은 깊은 명상을 통해 뇌를 차단해 정신고문을 막아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삼체는 이제 어떤 고문으로도 윈텐밍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는 동안 삼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체인들은 기본적으로 반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온전히 공유하는 삼체인들의 특성상 마트에서 장만 봐도 자신의 반란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극소수로 이루어진 충동적인 저항은 존재할 수 있어도 조직적인 반란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한 뒤로, 현 정부가 벌레나 다름없는 인간 따위에게 패배해 굽신거리는 상황이 생긴 뒤로 삼체 내부에서는 현 정부의 반기를 드러내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황족들은 반란이라는 개념에 내성이 아예 없었기에 이들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반란에 성공했고, 이후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 평화롭게 살 테니 윈텐밍으로 하여금 두 행성 사이에 평화사절단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스케일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삼체는 윈텐밍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윈텐밍은 이 혁명군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삼체 혁명단은 고문을 관둔 채 방치하는 것을 선택했고, 윈텐밍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자의식만 남은 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윈텐밍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동화나 이야기를 창조했고, 좋아하는 그림과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체인들을 윈텐밍의 자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어 호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 삼체인의 예술이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보였던 것도, 그리고 삼체인이 만든 그림이 하필 뭔가 동양화스러웠던 것도 그냥 중국 출신이고 인간인 윈텐밍이 만들어낸 예술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지저가 취한 인간형의 모습 역시 윈텐밍이 좋아했던 일본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윈텐밍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기에 삼체가 이렇게 빠르게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삼체의 예술이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담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역시 이 컬처와 도덕은 온 우주에 통하는 우월한 것이라 믿었고, 삼체인들이 그러한 이 컬처에 교화되어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체의 문명은 또다시 큰 격변을 겪었습니다. 윈텐밍의 문화는 인간뿐 아니라 삼체 사회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삼체에는 개인주의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된 삼체는 기술적으로 벌레 수준인 인간에게 평화사절을 보내는 지금의 문명에 반발했죠. 그렇게 짧은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삼체에는 인간 정복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삼체는 진심을 이용해 인간을 기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정복파는 윈텐밍을 깨웠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윈텐밍이 없을 때 삼체가 공멸하지 않고 인간을 정복할 확률은 87%, 윈텐밍이 협조할 경우에는 93% 정도입니다. 정복파는 윈텐밍이 협조 없이 인간을 정복할 경우 우주 저편으로 도망치는 마지막 인간 한 명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전부 죽일 것을, 윈텐밍이 인간 정복에 협조한다면 적당한 수의 인간을 남겨 윈텐밍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윈텐밍이 잠든 사이의 꿈꿈으로 인해 인간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3%의 확률도 인간이 승리할 확률이 아닌 검자비가 우주에 정보를 뿌려 인간과 삼체가 함께 멸망할 확률이었죠. 결국 윈텐밍은 삼체에게 굴복했고 호주에 5천만 명의 인간을 살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삼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윈텐밍은 삼체의 지시에 따라 기만에 대해 알려주는 한편 마지막까지 인간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윈텐밍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들은 그 신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신이 동면에서 깨어나 검자비가 되었고 윈텐밍은 지자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체는 청신의 유약함을 파고드는 공격으로 삼체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발생기를 모조리 무력화시켰습니다. 인간은 패배했고 윈텐밍을 태운 삼체의 함선은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 지구를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윈텐밍과 삼체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빛과 마주했습니다. 마치 우주에 세워진 건축물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고 함선을 그저 통과해 지나갈 뿐이었죠. 그리고 그 빛이 윈텐밍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정령이라 말했고 자신의 에덴에서 왔다 밝혔습니다. 윈텐밍은 그 코스믹 호러적인 존재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기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삼체들과 소통해달라 부탁했지만 정령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삼체인들은 벌레였으니까요. 윈텐밍은 지금까지 삼체인들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그저 기기장치를 통해서만 소통해왔지만 정령은 공간을 초월해 윈텐밍에게 진짜 삼체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체인들은 쌀알 크기의 하얀 벌레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고 그 크기만큼이나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개개인의 지능은 인간보다 한참 못했습니다. 그저 특수한 소통 능력과 압도적인 시간을 통해 인간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개개인의 자의식과 지능은 인간에 비하면 열등했기에 정령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망가져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정령은 윈텐밍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령은 에덴에서 왔습니다. 에덴은 그저 윈텐밍이 이해하기 쉽게 쓴 관념적 표현일 뿐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최초의 10차원의 완벽한 공간 출신의 존재입니다. 10차원의 세상은 빛이 무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 광속으로 이동하면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찰나의 시간 동안 오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는 암흑의 숲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에 가까웠지만 루카라는 이름의 한 반항적인 지성이 나타나 10차원을 9차원으로 내려버리면서 우주의 암흑의 숲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령은 루카를 파괴해 세계를 완벽하게 복원해야 된다 말한 뒤 사라졌고 이후에도 꿈을 통해 윈텐밍에게 여러 암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위 문명이 다른 문명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차원을 접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 무렵 블루스페이스호가 삼체의 배신을 눈치채 두 행성에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삼체인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고 윈텐밍은 자신이 정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청신과 대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윈텐밍은 청신에게 세 편의 동화를 들려줘 인간이 상위 문명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부에서 인간들은 제때 윈텐밍의 동화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2차원으로 접혀버리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윈텐밍은 이후 삼체와 이별한 뒤 정령을 따라 루카에게 맞서는 새로운 모험을 떠났어야 했는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윈텐밍은 먼 옛날 청신에게 선물했던 별에 들렀고 그곳에서 청신의 조수인 AA를 통해 지금 청신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텐밍의 존재를 알고 열심히 날아오던 청신은 갑자기 광속이 느려지는 공간에 갇혀버리며 만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70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청신을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나 싶다가 곧바로 다시 놓쳐버리자 윈텐밍은 절망했고 루카와 싸우겠다는 의지까지 전부 꺾여버린 채 AA와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령이 섬기는 마스터라는 존재는 윈텐밍이 함께 싸울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의 곁을 떠났고, 이들은 원시적인 형태로 61년간 평생을 서로의 유일한 반쪽으로 살았습니다. AA가 먼저 잠든 듯 평화롭게 죽었고, 윈텐밍 역시 곧 그녀를 따라가는가 싶던 찰나 윈텐밍은 18살 정도의 건장한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정령은 애초에 윈텐밍을 포기한 것이 아닌 그저 세상에 미련 없이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한 번의 평화로운 일생을 마친 윈텐밍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터가 마련해둔 소우주에서 지자의 형태로 나타난 안내자가 우주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주는 루커와 마스터라는 두 문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커는 우주를 0차원까지 좁히는 것, 마스터는 우주를 다시 10차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은 상대의 본체의 위치를 찾아내며 공격해 죽일 수 있기에 윈텐밍처럼 자신과 별 상관없는 존재를 이용해 상대의 위치를 찾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윈텐밍은 루커가 차원을 좁히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루커는 지금의 우주가 너무 작으니 더 큰 우주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10차원을 9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우주를 키우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지자는 차원을 축소시키는 존재가 이유를 가지고 그런 악행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윈텐밍이 마스터를 따라 활동하다 보면 청신을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멸의 몸이 된 윈텐밍은 청신이 수천만 년 뒤에 돌아온다 해도 살아서 그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자의 설명을 듣던 윈텐밍은 문득 떠오른 가설이 있었습니다. 10차원 문명은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정답은 영원입니다. 빛이 무한한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루커라는 존재는 모종의 이유로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된 뒤 이를 갈망해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었죠. 그리고 윈텐밍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스터라는 존재는 윈텐밍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의 명령은 완벽한 세계를 복구하라는 것이었고 10차원의 에덴이 완벽한 세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나자 마스터의 영향력도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윈텐밍을 조종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지자는 윈텐밍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마스터가 시도하는 차원 역전은 온 우주를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마스터의 능력으로도 우주를 다른 모습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윈텐밍이 루커를 찾아내 이를 처치하고 우주를 복구한다면 그 10차원 우주에서는 또다시 루커가 나타날 것이고 그 루커는 또다시 시간을 갈망해 우주의 차원을 낮춰갈 것이며 그 끝에 3차원 우주와 지구가 다시 구현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2의 예원제도, 러지도, 청신도, 윈텐밍도 존재하겠죠. 윈텐밍은 엔들리스 에이트처럼 우주를 그저 반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자는 처음이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에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윈텐밍을 설득했고 그렇게 윈텐밍은 다른 탐색자들과 함께 루커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자는 윈텐밍의 별에 남아서 관이판과 청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소우주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윈텐밍과 탐색자들은 루커를 찾아냈고 큰 희생을 치른 끝에 마스터가 그를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소우주에서 지자와 시간을 보내던 청신과 관이파는 소우주의 물질을 대우주로 돌려보내달라는 회귀운동 성명서를 본 뒤 소우주의 모든 물질을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의 말에 의하면 소우주는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회귀운동을 거부하고 우주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이기적인 문명도 있을 것입니다. 청신과 관이파는 소우주의 물질 대부분을 들고 나가면서 5km 정도 되는 작은 어항 하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희생에도 우주가 멸망해버린다면 세상에 그 정도 흔적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겨우 5km는 괜찮겠죠 뭐. 그렇게 우주 밖으로 나온 청신은 뜻밖의 라벤더 꽃밭과 그곳에서 잘 지내는 윈텐밍을 만났습니다. 청신과 윈텐밍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그것들은 전부 100억 년쯤 전에 먼 과거의 사건이 된 지 오래였고 둘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루커와의 싸움을 마친 윈텐밍은 복제인간으로 부활한 AA와 함께 지내며 우주가 10차원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우주의 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소우주는 윈텐밍과 같은 탐색자들을 위해 마스터가 만든 공간이고 윈텐밍처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마스터의 지시를 복종하니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 청신아, 거기에 어항 같은 거 안 넣었지? 윈텐밍의 이야기를 들은 청신은 자신이 또 지자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자는 윈텐밍의 지시로 생김새만 지자의 형태를 띄었을 뿐이었기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때문에 물질 회귀 성명서를 통해 소우주의 모두에게 물질을 돌려놓으라는 지시가 들어왔을 때 지자는 5kg 정도의 물질쯤은 소우주에 두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청신을 속였습니다. 지자가 이런 속임수를 쓴 것은 완벽한 10차원의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자가 윈테밍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차원 역전을 하면 완전히 똑같은 우주가 만들어질 테니 반드시 루커가 또 나타나 지금의 우주의 형태를 띨 때까지 전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5kg만큼이라도 우주에 변수를 준다면 어쩌면 이번에 만들어진 10차원의 우주는 영원히 그 완벽함을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속았다곤 해도 이번에는 딱히 나쁘게 속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구가 반복되어 봤자 또 2차원으로 접혀서 멸종해버릴 텐데 그럴 바에는 변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우주가 다시 10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자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우주 전체에서 고작 5kg의 변수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루커는 또다시 나타나 우주를 접으며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가 3차원까지 줄어든 끝에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5kg은 이 우주에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제가 3체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작게는 사람들의 이름부터 크게는 사람들의 삶 전반을 바꿔냈습니다. 예언제의 징후는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지구를 멸망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우주함대의 도망자였던 장베이아이는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소말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이 되었고 러지는 적절히 방탕한 대학 강사가, 장애는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는 SF 소설가로 지내고 있는 윈테밍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나 생각했던 윈테밍은 곧 지자가 그런 것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는 고작 5kg의 변화로는 완벽한 10차원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10차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질을 영구적으로 소실시킨다면 언젠가는 우주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그 전에 텅 빈 하자덩어리 우주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지자는 윈테밍에게 지금까지 우주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지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의 물질을 소실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래도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루커를 찾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쉬울 것 같았기에 윈테밍은 지자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설을 쓰면 돈도 좀 벌리고 휴고상도 들어올 것 같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윈테밍 혹은 바뀐 역사에서는 류치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소설가는 지난 우주에서의 삶을 글로 엮어내며 자신과 가장 짙은 악연을 지닌 종족의 이름을 따 3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